자, 시험 범위 마지막 유학 쪽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코가 좀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작아요. 미안해요. 자, 우선 유학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사실 이제 청대까지 넘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학을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각국사 수준에서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미치겠다. 코가 꽉 막혀가지고 미안해. 잠깐만. 코 막히기 전에 찍을 걸. 좀 자면 낫겠지 해가지고 한숨 자는데 이게 도저히 더 해결이 안 되네. 자, 우선 춘추 전국시대 유학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이제 유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때 유학은 공맹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의 진시황이고, 진시황은 법과 사상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상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가의 탄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서기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딱히 유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나라도 초창기에 한 고조 시절에는 황로사상이라 그래서 도교가 많이 성행했었지만 한나라 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학을 관학화시키고 동중서를 등용하여 그 유학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유학이 관학화되는 거예요. 유학.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유학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았고, 그게 관학, 다시 말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서 또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유학의 진실된 뜻을 알고자 하지만 분석행위 때문에 많은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소실된 상황에서 뭐가 도대체 진실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실된 어떤 그러한 기록들을 되찾아나가고 보관하고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거, 그런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나라 때 발달했던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 발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유학이 쇠퇴를 하게 돼요. 왜냐면 200년간 가까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은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뭐 공부를 통해서 입신양명 이런 것을 하는 학문이지,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라든지 내가 죽고 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해주는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었던 도교와 불교가 흥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온 당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유학이 관학화되는데, 이번엔 유학이 아니라 여기서 발달했던 훈고학이 관학화가 됩니다. 훈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경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이런 것을 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훈고학에 대한 어떤 정리가 마무리가 되고 공영달이 썼던 오경정의 같은 책들이 과거의 교과서로 쓰이게 되는 거죠. 오경에 대한 올바른 뜻 이런 거죠. 5대 10국 시대에도 혼란기였기 때문에 유학은 잠시 쇠퇴하다가 송나라 때, 정확히 남송 때 이제 성리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기존의 유학과는 다르게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 이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려고 하는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은 원나라 때는 관학이 되고요. 하지만 관학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원나라는 그렇죠, 몽골인 제일주의를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원나라를 쫓아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주원장이가 이제 명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제대로 성리학의 관학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집주라든지 성리대전 같은 그 책들이 과거 시험에 교과서로 쓰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과거에 대해 급제자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까지 지배층으로 넣어서 신사라는 개념으로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홍무제 때 배웠듯이 육유를 반포했듯이 유학을 통해서 생활규범, 즉 유학을 생활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주제가래라든지 가묘라든지 문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안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주자가래는 주자가 직접 썼던 가문 안에서 지켜야 될 유교적 예법에 관한 이야기고, 가묘는 집에 모시는 조상신들을 모시는 거, 문묘는 공자님을 모시는 그런 사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던 학문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제 나중에 양명학을 만들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양명이라고 개칭을 하게 되고, 지행합의를 강조하고 심증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해보면, 처음에 당연히 만든 사람은 주희, 주자, 여기는 왕양명.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성리학에서는 본성이, 그러니까 이치는 본성 안에 있다라고 해서 성증리를 이야기하고, 이치는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서 양명학에서는 심증리를 이야기합니다. 수행 방법은 거경공리, 경물치지. 여기서는 경물치지, 치양지. 그리고 여기는 선지후행, 여기는 지행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들어갑시다. 사실 1호 개정 교육과정에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좀 약해진 것들이 교과서 내에서 관찰이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윤리학사상 부분에서도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교육과정 내에서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제된 것을 생각해보면, 옛날에 한 14년도, 15년도 정도에 나왔던 그 성리학, 양명학 비교의 문제처럼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이제는 선생님은 출제되지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리학은 물건, 사물 또는 어떤 이치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치가 그 물건 안에,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치는 곧 본성이 있다라고 해요. 성증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양명학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 그 이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심증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여자친구를 보자는 거야. 선생님의 여자친구는 선생님이 보면은 굉장히 뭐 이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성격이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볼 때는 여자친구가 되게 이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여자친구 별론데? 나 여자친구 얼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생님의 여자친구가 변화한 거야? 선생님의 여자친구는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부모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의 친구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의 애인이 보는 것들이 전부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변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투영하고자 하는 그 이치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그냥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이치를 공리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마주보고 앉아서 알매 다다른다는 어떠한 그 격경공리나 경물치지 같은 수행 방법을 주장하는 반면에, 양명학에서도 물건을 바라보고 알매 다다르는 것은 동일한데 그 알미라는 것은 그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치도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정답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가장 올바른 정답을 향해 찾아가는 그러한 수행 과정 자체를 양명학에서는 학문을 탐구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지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바른 지식을 찾아나가는 그 탐구의 과정, 그것을 치양지라고 해요. 양지에 다다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그것을 행한다는 선지후행이 나오는 반면에 반대로 양명학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정답은 변화하고 있고 그 정답이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는 것을 곧바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알을 삶과 적용하자 하는 지행합일 이런 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청나라 때가 되면요, 이제 양명학에는 이제 고증학이 나오게 되는데, 고증학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겁니다. 청나라 시대에 강희제에서 권룡제, 강희제에서 옹정제 그리고 권룡제까지 넘어가는 강건성서에서 문자의 옥이라는 사상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 문자의 옥이라는 사상 탄압이 정말 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옹정제의 대의강미록, 즉 중화의 기준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소양에 의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의강미록조차 권룡제 때는 금서가 되며,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나 심각한 사상 탄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 어떤 글을 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증학이죠.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편찬사업과 문자욕 같은 것이 되겠고요. 주요 인물은 황종이나 고용, 주장은 이제 경세치용이나 실사구시 이런 것들인데요. 요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선 특유의 그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를 주장하는 실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넘어가면 이제 공양학, 주관과 가치 판단을 위주로 하는 공양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변법자강 운동을 일으켰던 캉유웨이의 개혁 이념이 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가서 아편전쟁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목도 갈라지고 코도 막히고 심각해. 자,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가서, 고려에서도 물론 삼국시대부터 유학이라는 게 개념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학을 가르쳤던 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성리학을 어떤 역사적 학문의 한 일파로,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어떤 소단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 고려 말 때부터죠. 고려 말에 이제 만권당이라는 원나라의 도서관에서 성리학이 전래되고요. 안양이라든지 백이정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전래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온건파와 급진파 사대부들의 대표가 되고,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게 해주는 게 성리학이라면요, 이제 이들이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세웠던 나라인 조선은 당연히 성리학을 관학하게 됩니다. 성리학을 통치 규범으로 삼고요, 왕실에서는 경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게 되고, 백성들은 삼강행실도라는 걸 보면서 글을 모르니까 삼강에 관련된 삼강오륜 중에 삼강에 관련된 행실들을 그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을 이제 그 어떤 생활의 기반부터 이제 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속이나 주술이 금지되게 되고, 무속이나 주술을 하던 이유가 뭐냐면 아프거나 무언가 바라는 거를 빌 때였잖아. 근데 특히 옛날에는 아픈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진짜 가장 큰,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에 가장 큰 주제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음양오행 사상에 맞춰서 의학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옛날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의학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천시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의학은 이렇게 살을 가르고 이렇게 피를 짜내고 이런 부술들은 천시된 게 맞지만, 음양오행을 맞춘다는 개념에서의 침술, 탕약 이런 것들은 양반들도 이제 오행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리학 자체가 인간의, 그러니까 우주의 선량한상을 탐구한다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때 향액식 선방이라든지 광해군대 동의보감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16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살인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이왕이 주장했던 주리론과 이이가 주장했던 주기론을 중심으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한국사 어려울 때는 정말 여러 가지 학파들을 많이 배웠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도 알아야 될 학파는 주리론과 주기론 정도면 충분하고요. 리와 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었어. 리와 기가 뭐였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리치가 이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 기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는 형이 상학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기는 형이 하학적인 거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기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나? 이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리론은 이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한 거지만 기 역시 이제 주기론은 기 역시 이만큼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도산서원에 틀어박혀서 제자를 가르치는 데만 중시했던 이왕에 비해서 관직에 나가서 백성들이나 임금 또는 나라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성리학은 또한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확산했고 생활교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소학, 어렸을 때 수준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배우는 동문선습이나 경몽유결, 그리고 주자가래 같은 그런 책들도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17, 18세기에 되면 청나라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라고 하죠. 그리고 중동학파 이런 실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왜 중국의 학문만이 중요한 학문이냐? 우리나라의 것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안정복은 우리나라의 동사강목, 유득공은 발해를 우리나라에 포함한 어떤 발해고라든지 또 이중환의 인문지리서인 택리지 그리고 실측을 통한 어떤 지도를 그려냈던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같은 것들이 어떤 실학의 대표적인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세기엔 유학이 점점 보수화가 되면서 척화론, 즉 외놈들 플러스 양키들을 전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척화론이 또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본으로 넘어가면 우선 가마쿠라 막부 때는 성리학이 전래됐다 정도면 되고요. 무로마치 백부 때는 아무래도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칼질하던 게 대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성리학은 뭐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들이 임진왜란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임금이 도망갔는데 왜 이놈의 나라 새끼들은 의병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성리학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나라도 성리학을 좀 이렇게 끌어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막도에서 성리학을 강학화하려는 시도가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납치했던 강황을 중심으로 후지와라 페이카라든지 뭐 하야시 라잔 그리고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일본의 성리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후지와라 페이카는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써서 사서오경을 외나라 사람, 일본 사람이 훈을 달았다. 그러니까 주석을 달았다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고 하야시 라자는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에도마쿠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야마자키 안사이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신불수pháp 때와 마찬가지로 유교와 신토를 결합시키면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했던 이기론 그래서 위와 아래를 확실히 나누는 그런 서열 정리 같은 느낌으로 어떤 천황에 대한 존엄성이나 어떤 존경심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존왕 사상 같은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변형된 유학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성당이라 하면 이제 카톨릭 계열의 이야기인데 이 일본에서의 유시마 성당은 유교 경전을 모시는 그런 문묘의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중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생활규범으로서는 확실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점이겠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당연히 명나라에 있었던 양명학을 나카이 도조라는 친구가 들고 와서 양명학에서 말하는 치향지, 계속해서 변하는 정답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 만민의 평등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3인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부타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리학이나 양명학 같은 변형된 유학이 아니라 공자맹자의 진정한 뜻 원래의 유학을 찾고자 하는 공맹유학으로 복귀하려는 고학 같은 케이스도 등장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왜 중국의 학문을 배우느냐 우리나라의 학문 즉 일본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친구는 고전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 문화의 우월성, 천황 중심 국가주의 이런 사상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존왕 사상과 국학의 개념에서 보이는 어떤 천황 중심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19세기 존왕양이 운동이 그런 거죠. 왕을 올리고 이민족을 이렇게 때려잡는다. 양이 이런 느낌인 거죠. 베트남은 이제 많이 내용이 삭제되긴 했는데요. 짜낭조에서는 국학원을 이용했고, 국학원을 국가의 교육기관으로 삼았고, 레왕조에서는 다시 국자감이 부활되었으며, 이제 뭐 문묘라든지 과거제, 특히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비석을 세워서 기록해주는 진사제명비 이런 것들이 베트남의 유학의 특징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 범위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